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시영TV B 소장님과 함께하는 B 상담소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밤에도 뭐 요즘에 너무 덥던데요. 예, 아까 뭐 오늘 요즘에는 5시, 6시, 뭐 7시에도 뭐 30몇 도 이러니까요. 예, 아침에도 덥고 뭐 이게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예.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좀 살기 힘든데 날씨까지 더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지금 날씨 안 좋아지면 덥거나 무더위나 아니면 굉장히 추워지면 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1차적 타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이제 왕을 참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렇지. 예. 옛날에 뭐 가뭄해서 예. 농사 짓기 어려워지면 이건 그렇죠. 왕이 잘못한 거다. 그렇죠. 막 그렇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하늘이 이게 뭐랄까 벌 내리는 것이다. 그래 생각을 했죠. 아니, 요즘에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야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완전히 친일 넘어 숭일 정권 뭐 매국노들 진짜 친일 간첩단들이 활개하는 느낌이에요. 네. 뭐 간첩단이 아니라 그냥 일본 사람들 아닐까요?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만 우리나라 이름 짓고. 외형만 한국인이고 뭐 예. 사실 일본인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그 얘기도 좀 이따 나눠봐야 할 것 같고 오늘 해야 할 얘기가 많은데 먼저 우리 제작진들이 요즘에 만평 재미가 좀 드렸습니다. 만평 요즘에 재밌더라고요. 먼저 만평 오늘의 만평 한번 이번 주의 만평 한번 볼까요? 야 저거 뭡니까? 몽둥이로 맞아야 발전한다? 아 조선인은 몽둥이로 맞아야 발전한다. 진격의 몽둥이즘 이념전쟁 김문수가 앞에 딱 있군요. 네. 위에 박정희 이승만 깃발 새겨져 있고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뭐 등등 KBS 불법 파업엔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진 방망이 몽둥이가 있네요. 잘 그렸다 진짜. 이진숙이 없네. 그러니까 이진숙이 없네. 섭섭해하겠는데. 야 정말 이념전쟁. 참 윤석열은 말할 때마다 그때그때 다르니까 자기가 이념전쟁을 조장해놓고 네. 이념이 뭐가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먹고 사는 것도 개판 치면서 먹고 사는 거 다 망가뜨려 놓은 거 이준석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경도 안 쓰고. 네. 사실 윤석열은 네. 이념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고 정권을 지키고 하는데 이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념을 써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념을 써먹는 사람 중요하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머리가 비어 있었으니까. 검찰 시절 때 보면은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지는 않았어요. 그다지.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쪽에 대선 주자로 나서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진보 쪽 이쪽이 뭔가 시대 흐름인 것 같고 주류인 것 같고 왠지 그쪽이 정권을 먹을 것 같고 거기 나오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쪽에 갑자기 원래 이제 보수주의자인데 약간 보수 성향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는 원래 보수 성향이라고 2012년에도 이야기했어. 네네. 그런데 그쪽이 줄 설 정도로 이념성이 강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안 되고. 이쪽이 안 될 것 같고. 저쪽에 붙어야 되는데. 조국 뭐 이렇게 대란을 일으키면서 조국 사태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데 그쪽에 뉴라이트가 지금 대세고 많고. 이 인간들은 되게 뻔뻔한 게. 그동안에 걸어왔던 행보를 보면 뭐 예를 들면 검찰 자체가 보수적인 색채를 많이 띠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거기 충실히 자기 따라왔잖아. 그래 놓고도 뭐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간질의 천재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노무현을 마치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권양숙 여사 얘기하고. 정말 뻔뻔해요. 이제 그쪽에 붙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그래서 좀 우호적인 태도를 가졌을 수 있죠. 그리고 윤석열은 이념과 상관없이
힘을 숭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힘을 숭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 진보 쪽에서 보면 힘의 상징이거든요. 뭐 자수성가형 그렇죠. 돌파해서 네. 대권까지 잡은 기적적으로 네. 멋있어 했을 것 같아요. 멋있죠. 자기가 볼 때도. 네, 자기가 볼 때도. 그러니까 좋아했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념 때문에 좋아한 건 아니겠죠. 힘의 상징으로 좋아했겠죠. 네. 최근에 그 오물풍선 네. 이게 계속 아직도 뭐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이거는 뭐 그 삐라 전단을 북으로 안 보내야 이게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진행되니까. 네. 북에서 최근에 이제 보냈는데 뭐 파주 야산에서 불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포장치가 터진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 가지 분명한 건 기폭장치가 뭐 있었냐 없었냐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예. 오물풍선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보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아. 자, 당연히 수위를 올리지 않겠냐. 지금까지 이제 뭐 쓰레기를 예, 이제 앞으로 또 딴 걸 보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기폭장치를 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물풍선을 보내더라도 수위를 올리고 방식을 더 공격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죠? 뭐 뭐 오줌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종이를 주로 보냈잖아요. 네네. 그 폐지들.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진짜. 앞으로 이걸 만약에 남쪽에서 삐라를 계속 살포를 한다면 네.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오물풍선만 보내지는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도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일같이. 네. 거기에 대해서 북이 계속 경고를 했는데 좀 의외로 조용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안 하려고 대응을 가만히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한번 크게 하려고 벼르고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지금 이제 한미연합훈련 곧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이제 네.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네. 반응을 하겠죠. 또. 아니면 그 직전. 직전에 하든가. 그래서 뭐 맞불을 놓으려고 하든가. 아, 진짜 걱정이야. 그리고 김용현 이따 다뤄보겠습니다만 네. 그 정말 이 꼴통이죠. 충안파 예. 이틀막 경호실장이죠. 최혜병 사건의 피의자로 네. 지목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이. 네. 야, 정말 이게 걱정됩니다. 지금 남북관이 정말 걱정되는데 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좀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논란이 된 사안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원석 전 의원이 그 정봉주 의원하고 사석에서 나눴던 얘기를 폭로를 했고 네. 그게 왜 폭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뭐 어차피 그 사람은 뭐 민주당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이낙연 정당에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네. 민주당 이간질하기는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 뭐 또 내가 뭐 많은 걸 안다라는 과시욕도 있을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터뜨렸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정봉주 의원의 그 이제 기자회견의 내용이 더 네. 충격적이어서 네. 이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에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폭로를 뭐 우발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의 어떤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는 후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 가능성 높게 보는데. 왜냐하면 정치인이거든. 그렇죠. 박원석도 이걸 던졌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렇죠.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 걸 알거든. 그럼요. 그랬을 때 정봉주 전 의원이 좀 현명했다면 네. 수습을 빨리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빨리 수습했어야 돼요. 그렇죠. 해명하고 네.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 한 얘기라든지 뭐 그렇지. 어떻게 해명할 수 네. 있잖아요. 좀 이재명 대표한테 저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홧김에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그래서 수습을 했으면 좀 진정될 수 있었거든요. 이게. 그렇죠. 초반에는 아유 뭐 정봉주 원래 실수 좀 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대충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사과했으면 맞습니다. 조금 나아질 뻔했는데 진정될 뻔했는데 이게 너무.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좀 승부욕이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뭐 여의치 않으면 사과하고 이런 쪽보다는 공격적으로 좀 나가는 쪽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그렇죠. 그랬을 때 이번에도 그런 방향을 선택한 것 같은데 평소에 그런 스타일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전 긁어부스러움을 만들어버렸다. 뭐 수습이 가능했던 문제를 그렇죠. 일파만파 지금 터트려버렸다.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쉽죠. 아니 왜냐하면 경기도당하고 대전시당, 세종시당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네. 결과는
그 박원석 의원의 발언이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결과였어요. 네. 근데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하락한 정도였지. 그러면 뭐 사과 깔끔하게 하고 다시 일어설 그렇죠. 수가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분 좀 특유의 그런 어떤 뭐랄까 약간 뭐 약간의 오만함. 그러니까 그렇죠. 꼬리 내리거나 뭐 이렇게 고개를 머리 숙이는 숙이는 거 거 이런 걸 아주 조금 싫어하시죠? 많이 싫어합니다. 예. 약간 나르시즘 성향이 있어 보여요. 과거 자료들을 보니까. 그 수석 최고위원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리. 네. 내가 어디 선거에 나가면 1등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권력 의지, 권력 네. 욕 이런 네. 부분이 좀 강하죠. 그렇죠. 내가 제일 잘났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로 또 싸울 때 또 잘 싸운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긍정적인 측면을 작동한 측면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정반대로 가버린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친명파리 흔히 말하는 명파리 뭐 네. 표현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것도 사과도 하지 않았고 네. 그런 표현들도 당원들에게 정말 화나게 만드는 발언이죠. 예. 사실 그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긴 있는데 좀 유연하게 지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자극적인 단어, 예. 명파리 같은 예. 이게 이제 비하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보통 옛날 우리가 똥파리 용파리 뭐 이런 식으로 거죠. 비하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잘못하면 이재명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뭐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 좋아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홍보 활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부 뭐 사이버 레카라든가 일부 유튜버들이 좀 이렇게 과도한 그 표현들을 써요. 멸칭 용어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그 후보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나 정치인들 뭐 또 대형 유튜브들도 마찬가지지만 비판을 하는데 그것이 이 시위를 그 적절한 어떤 뭐 예를 들면 그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든가 그게 팩트에 맞다든가 근데 허위사실도 상당히 많이 끼어 있고 확인이 덜 된 상태 속에서 자극적으로 막 이렇게 선동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게 있어요 분명히. 이게 이제 그런 것을 지적했다면 이 사과를 깔끔히 하고 그런 문제를 지적했다면 한 번쯤 뭐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을 텐데 왜냐하면 다수는 그거와 무관하게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그 같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만 일부 또 그런 작전 세력에 선동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 그런 영향도 조금씩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좀 갈라야죠. 다수의 그냥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그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요런 좀 그 과도한 좀 흔히 말하는 갈라치기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그다음에 그 유력 정치인들 하나씩 공격해서 그 민주당의 흔히 말하는 좋은 자산들 괜찮은 정치인들을 다 흠집내는 쪽에 너무 포커싱을 두는 뭐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했다면 그거야 한 번쯤은 저거 생각해볼 문제지 언젠가는 한번 저거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명팔이 막 이렇게 당원들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니까 이거 이게 이번 사태의 본질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그렇죠. 시점도 안 좋습니다. 시점도 안 좋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럴 만한 인간들이 있었다. 자기가 보기에. 그럼 나중에 그거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다 끝나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도 공격을 많이 받았을 거거든. 그렇죠. 그 이제 본인만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다 받아요. 정진희 의원도 받고 뭐 이현주 의원도 받고 다 여러 뭐 김병주 의원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여러 공격들을 강선호 의원도 초반에 많이 받았고 많이 받더라고요. 민영배 의원도 마찬가지. 다 그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거. 근데 사실이 아닌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본인 그렇죠.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이 안 맞아요. 지금 시점에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번에는 그냥 사과할 것만 깔끔히 사과하고. 그렇죠. 다만 우리 안에 문제점에 대해서 전당대회 끝나고 제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딱 말았으면. 그랬으면 좋았죠. 그래서 예전에도 유튜브 생방송 하다가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욕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좀 거칠게 대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네네. 뭐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네.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그렇게 그 문제는 뭐 그렇게 좀 짚어보고요. 김경수 지사 복권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윤석열이 복권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의 네.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 뭐 윤석열은 지금 그런 마음이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싫어하는 짓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하겠다. 넌 내가 막 이건 노래가 생각나는데. 그렇죠. 넌 내가 싫어하는 일, 기뻐하는 일이라면 싫어하는 일이라면 싫어하는 일인데. 뭐든지 다 하겠다. 한동훈 연맥이는 쯤에 좀 그렇지 않을까. 야 임마. 내가 대통령이야. 그렇죠. 사면 복권은 내 권한이야. 어디서 감히. 발끈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한동훈이 반대한 의도도 전 윤석열의 그런 걸 간파했기 때문에 의도를 또 민감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나 연맥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반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예. 사실 김경수는 대권 주자급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뭐 다음에 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네. 잠재적으로 민주당 입장이 채착이 이럴 때 노려볼 만한 분이죠.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네. 단독으로 대권을 잡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쪽 세력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극우 보수 세력이 단독 집권하는 게. 그러니까 뭐 이준석 쪽 뭐 나중에는 이준석과 민주당 일부를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염두에 계속 두고 있을 거거든요. 보수대 연합 같은 걸. 근데 그랬을 때 저쪽 주자가 자꾸 괜찮은 사람이 나오는 거 안 좋죠. 민주당 쪽에. 장기적으로 볼 때 한동훈 입장에서는 경쟁자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무서운 적이지만 한동훈 입장에 어떻게든 사법적인 어떤 저 잣대로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전략이잖아요. 첫 번째 전략은. 두 번째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그렇게 됐을 때는 저쪽 주자들이 없기 때문에 싹을 나머지 다 잘라야 한다. 그렇죠. 그 생각할 수 있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갖다 심었으니 한동훈 입장에서 열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또 뭐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김경수 지사가 자기보다 잘생긴 것 같고. 그건 맞지.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리고 저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 잘 알고 그거 착해요. 심성이 좋고 바른 사람이고 저도 잘 알거든요. 김경수 지사요. 근데 어째 한동훈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 다 싫어해요. 조국 전 장관도 그래서 싫어하는 측면이 컸고요.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거기는 또 김경수 지사 또 같은 서울대야. 그러니까 뭐 학벌로도 뭐 세게 비판도 못해. 그래서 그 청년 시절에 그 학생운동하다가 투옥된 경험도 있고. 한동훈으로서 열등감을 느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럴 것 같긴 하네. 그러니까 반대했을 텐데 윤석열이 이거 그래? 그러면 사면해야지. 자, 그 일각에서는 그 민주당 이제 분열을 노린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일부 있겠죠. 뭐 없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저는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차기 대선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확고하게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뛰어든다 하더라도 큰 변수가 아닐 것 같고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뭐 장기적으로 보면 대선 주자급들이 많아지는 게 또 뭐 나쁘지 않은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활용해 먹으려는 일각의 무리들이 있을 수는 있죠. 김경수 지사가 흔히 말하는 친노 친문의 진영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하고 원래 사이가 되게 좋아요. 생각도 비슷하고 이해찬 전 대표랑 같이 이렇게 의논도 많이 했었고요. 경남지사 시절에.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친일 논란이 상당히 셉니다. 이거 이렇게 대놓고 친일 정권 우리 국민 여러분 저희는 친일 정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친일 논란이라기보다는 이 미국과 관련된 논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시. 그러니까 윤석열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정권 안보고요. 뭐 탄핵당할 수 있다. 뭐 혹은 뭐 정권 재창출이 실패해서 재창출에 실패해서 감옥 갈 수 있다. 이걸 제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권 안보를 윤석열은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권위주의자 성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집안을 예로 들면 네. 큰형인데요. 예. 엄마도 때려요. 동생도 때리고. 온 가족을 다 때려요. 그런 물지각한 큰형. 그런 사람이 있지. 아버지한테 맞아요. 얘는 또. 아버지한테는 꼼짝 못하고. 꼼짝 못해요. 근데 얘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집안에서의 지위를 보장받으려고 하느냐. 어머니나 동생들한테 잘해줘서 인기를 얻어서 구하려는 생각 전혀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한테만 지지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권위주의 성격자의 특징이에요. 엄마는 어차피 힘을 못 쓰니까. 엄마도 맨날 때려요. 다 밥이에요. 다. 그래서 이 예전에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성향이 제일 강한 사람이 윤석열이란 말입니다. 권위주의적 성향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 다 국민 여론에 신경을 어느 정도 썼습니다. 아니 전두환도 한물. 네. 전두환도 신경 썼어요. 썼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경제 쪽은 경제 전문가들 그냥 쓰고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랬잖아요. 그랬죠. 여기는 안 그렇잖아.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저항을 하거나 뭐 선거에서 심판을 하거나 하면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은 그런 신경 정말 안 쓰는 사람. 양보라는 표현이 참 의미가 있네요. 네, 어쩔 수 없이. 약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거에 패배하면 그렇죠. 조금 통합형 인사도 쓰고 그렇죠. 뭔가 액션을 취하죠. 그래서 민심 우리가 좀 들을게. 네네. 나 다시 지지해 주세요. 그렇죠. 국민 여러분 뭐 이런 거였잖아요. 여기는 안 그래. 없어요. 윤석열은 인정 욕망도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만 있어요. 형님한테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위태로워질수록 국민을 보는 게 아니고 미국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급해요. 조급합니다. 한일 군사동맹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추진하는 게 나토의 세계화인데 나토의 세계화라는 것은 유럽 나토와 아시아판 나토를 합치겠다는 건데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면 한일 군사동맹이 핵입니다. 이걸 빨리 해야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반발할 거는 예상하지만 나 국민들 신경 안 써. 큰형님한테 잘만 보이면 돼. 그렇죠.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시키려고 그러면 윤석열만한 인간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 머릿속에는 차기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자기를 미국이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나? 이런 행동을 해서 형님의 시킨 일을 완수한다면 한일 동맹 군사 동맹 완결하고 세계적 범위로 확장된 나토에 참가해서 우크라이나나 중동에 파병하고 이렇게 하면 형님이 정권 재창출까지도 나를 시켜주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 줄 거다.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 윤석열로서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들한테 인정받기는 틀렸고 그건 뭐 받을 생각도 별로 없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래서 이런 미친 짓을 해야 되는데 한국사 정서에서 어떤 역대 대통령도 못했어 이걸 무서워서. 못하죠. 이게 미친놈이지 그러면. 미국이 제일 갑갑했던 게 그거거든요. 70년대부터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국민 감정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안 되죠. 이거. 누구가 당선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세력은 뉴라이트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노골적인 친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하겠어요? 뉴라이트 집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뉴라이트 정부를 만들고 윤석열을 통해서 뉴라이트를 전진 배치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이제 통해서. 그러니까 뉴라이트 저도 계속 그 생각하는데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얼핏 들으면 그렇게 나쁜 이름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잘 몰라. 영어로 돼 있는 데다가 뭐 새로운 보수, 우익, 극우 이렇게 이제 평가들 하는데 그래서 이름을 좀 그 우리가 명명을 뭔가 붙여야겠다. 뭐 친일 간첩단이라든가 친일 매국노라든가 뭘 조금 그 뉴라이트라는 말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광신적 사대주의자들입니다. 광신적 사대주의자. 제가 예전에 전통적 사대주의자와 광신적 사대주의자의 차이를 전통적 사대주의자는 개인의 이익 때문에 사대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완영처럼 러시아 사대하다가 일본이 러시아 이기면 일본으로 가고 미국이 또 이기면 미국으로 가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변신했지. 전통적 사대주의예요. 그게 광신적 사대주의잖아요. 전통적 사대주의는 개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저 광신적 사대주의자는 정신적 하자가 있어서 어느 한 강대국에 꽂혀버립니다. 그러면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완영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해요. 힘센게 붙는 거 있지. 전통적 사대주의자고. 내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디 하나 또 꽂히면 그것만 본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광신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광신도 집단 같은 사이비 규주.
네,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정광훈 세력 뭐 이런 거 보면 되죠.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교주가 뭐 부정부패 범인이 뭐니 들켜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네, 안 받아들이고. 아니, 정광훈은 얼마나 진짜. 그렇죠. 빤스 목사네요. 그리고 뭐 돈 문제도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 게 아무리 나와도 안 돼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이비 교주가 자살하려면 자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거잖아요. 자살하라는 네, 네. 그래도 집단 자살을 하거든요. 네. 이게 광신저들의 특징인데 네. 오늘날의 뉴라이트 집단은 광신적 사대주의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이익 때문에 미국을 뭐 추종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미국한테 꽂혀가지고 완전히 올인하는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져도 전쟁에서 일본한테 바꾸지 못해요. 쉽게. 그러면 지금 뉴라이트라는 애들이 일본 쪽에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핵심은 미국이다. 미국이죠. 미국이 시키는 대로 미국이다. 왜냐하면 뉴라이트의 등장 자체가 네. 미국의 1급 패권 시대가 열린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네. 80년대까지는 동서냉전이 이루어지면서 팽팽하게 대립을 했었고 그 여파로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진보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네. 한국도 80년대까지 엄청 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90년대 사회주의 진영이 다 무너지면서 그렇죠. 자본주의 나라 진보운동도 완전히 쇠퇴몰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나라 진보운동도 암묵적으로 다 사회주의 지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진영이 무너지니까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영원히 이제 미국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상황이라서 네. 아 그러면 다 때려치고 빨리 전향해야 되겠다 해서 대거 운동권들이 뉴라이트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뉴라이트 탄생이 시작돼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뉴라이트를 만들게 된 배경은 뭐냐면 미국 1급 패권 시대. 앞으로는 영원히 미국의 시대가 될 테니 저기에 빌붙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그 강대성에 대해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정신병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신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완영처럼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거기서 정체성 혼란이라든가 혹은 뭐 인생이 부정당하는 경험이라든가 그게 있겠다. 그러니까 네. 미국을 찬양하면 우리 네. 사회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니까 쟁점이 안 되는데 네. 일본을 대놓고 찬양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도드라져 보이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숙미 그러니까 미국 패권주의를 계속 찬양해 왔지만 네.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뭐 원래 미국 쪽 한쪽에 네. 줄 서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쟁점 안 네, 되고. 네. 그리고 전통적 사대주의자는 미국 사대주의자는 확실한데 네. 일본에 대해서는 각을 세웠죠. 그렇지. 국민 여론 때문에.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닌 거죠. 미국도 사대하지만 일본도 사대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니까. 네. 그래서 그 천명으로 등장하기 전 뉴라이트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또 일본에서 장학금 받는 애들도 일부 섞여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 뉴라이트 안에는 그럼요. 또 네, 네, 다양하게. 네. 이번에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네. 사람들 국민들은 이렇게 정서에 움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친일 문제 여러 열받는 것도 많았지만 독립기념관 관장을 네. 김영석이라는 사람 뉴라이트 인사를 기용한 걸 보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조명받으면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죠. 뭐 더 중요한 자리 있는데 잘 몰라. 네네네. 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임명했죠. 다 25개의 기관 다 임명했잖아요. 친일 인사들을 뉴라이트 인사들을. 근데 그거는 잘 몰라요. 네. 근데 독립기념관 하면 뭔가 알잖아. 독립지사들 모시고. 대단히 상징적인 여기를 저런 사람을 임명했어요. 근데 국민들 완전 뚜껑이 열린 거죠. 그렇죠. 광복절 앞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해내겠다. 어떻게든 빨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그건 예상을 못했을 텐데 광복회 회장이 들고 일어난 거야 이종찬이. 네네. 그것도 자기 친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랜 중마고 네네. 이철우 교사의 아버지인데 그리고 네네. 자기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인물인데 그렇습니다. 딱 들고 일어나니까 네. 약간 당혹해하는 것 같아. 편지를 3번이나 보냈다릅니다. 아 윤석열이? 아니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석열한테 잘라라 김영사 하지 마라. 안 잘라라. 3번. 근데 윤석열이 뭐 글을 못 읽잖아요. 이제 무시하고 임명을 해서 이종찬 그 광복회장이 굉장히 화를 내시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윤석열은 이것이 친분으로 인한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목적의식적이고 본인에 있어서 사활을 건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여기 한 명을 바꾸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명수 한 명이 적절치 바꾸면 되지만 전체 지금 큰 그림 속에서 미국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자기가 네. 적극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요것만 딱 바꾼다 하면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간다. 그렇죠.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게 국민들이 요구를 하든 말든 요 광복절도 반쪽짜리 행사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 지금 뭐 그거 내가 신경 쓸 때 아니야.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돼. 형님한테 낙점 받아야 돼. 요것이 좀 주요한 관심사. 진짜. 역대급 매국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짜증. 날씨도 더운데. 광복절 앞두고 진짜 여유 확 받네요. 자, 첫 번째 광고 하나 드리고 토크 이어갈 것 같습니다. 브레인 슬립 베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개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요즘 계속 광고하는데 저는 집에 지금 이거 거의 한 달 됐나요? 거의 한 달쯤 지금 계속 이걸 베고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거 특이합니다 이거. 이 베개는 첫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야겠지만 편안해하고 숙면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잠자는데 막 중간에 베개 때문에 일어난다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숙면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브레인 슬립 베개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구름처럼 편안한 숙면을 제공하는 제품인데요. 브레인 슬립 베개는 독자 개발한 신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눈에도 이렇게 보시면 바람이 솔솔솔솔 통할 것 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할 것 같은 독특한 코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통기성, 바람이 잘 통하는 이 통기성 덕분에 베개를 오래 베고 있어도 머리가 덥지 않고 땀이 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체격이 좀 있어서 그런지 땀이 좀 나요 머리에. 이게 더위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약간 축축할 때가 있어요. 이 여름에는 침 흘리신 건 아니고. 침은 아닙니다. 위치가 그 위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 베개로 한 달 정도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편안해집니다. 두피의 열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깊은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브레인 슬립 베개를 베고 나면 수면 중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두통 없는 개운한 아침을 맞이했다. 이런 고객의 후기가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독자 네이어 기술로 어떤 자세로 누워도 편안합니다. 소장님은 반드시 주무세요? 아니, 좌우로 움직이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뒤척이면서 이제 움직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로 누워 자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근데 가운데 있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는 딱 잡아줍니다. 이 베개 밑으로 머리가 떨어지는 확률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이즈가 좀 커요. 사이즈가 큰 데다가 이 다양한 경도를 가진 7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은 상대적으로 푹신합니다. 이 가상자리 양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단단해져 있어서 이게 머리가 이쪽으로 가더라도 흘러내리지 않아요. 여기서 딱 잡아줍니다. 양쪽이. 그런 구성으로 돼 있어서 바로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몸을 뒤척여도 목과 어깨가 항상 편안하다. 이게 딱 누워보시면 알아. 몸에 탁 달라붙는다 베개가. 이런 느낌 받으니까 많은 분들 숙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브레인 슬립 베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날이 계속 더워져서 이 더운 여름날 많이 깨거든요. 근데 이 베개만큼은 최고의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브레인 슬립 베개가 여러분들 숙면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세척도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하면 1, 2분이면 한두 시간이면 이게 세척 자체는 몇 분이면 끝나고 물로 말리는데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한두 시간이면 다 마릅니다. 건조되기 때문에 항상 위생적으로 베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베개잎이 있죠. 커버가 있죠. 베개 커버가 있어서 커버에 넣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브레인 슬립 베개 검색해 보시고요. 잠자는 25% 인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75% 인생의 활력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URL 댓글 고정이 나가 있을 텐데요. 구입처가 명기가 돼 있을 겁니다. 댓글 고정란에 클릭해서 여러분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 네네.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하고 이렇게 인사가 기용이 됐는데 이거는 정말 막장 드라마예요. 그렇죠. 왜냐면 1년도 안 된 장관을 막 교체하는데 맞바꾸고 네. 야, 어떻게 진짜 경호처장을 장관으로, 장관이 있으면 안보실장으로, 안보실장이 있으면 뭐 특보로 이렇게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막 그 얘기가 벌써 나와요. 충안파하고 국방파 간의 대결에서 충안파가 이겼다. 왜냐하면 김용현이 사석에서 그렇게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어 했대요. 신원식이 김용현 1년 선배거든요. 역사. 네. 근데 이제 신원식은 그 충안파, 충안고 안 나온 사람들을 그런 세력을 대변해 왔고, 충안고 나와 있던, 충안고를 나온 여러 동문들 중에 이제 그 장성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똘똘 김용현 중심으로 뭉쳤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알력 싸움이 상당히 심했다.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소극적으로 보자면 네. 술자리에서 이렇게 야 받고 앉아라. 네가 일로 와. 너 이거 이렇게 인사한 거잖아요. 맞네. 소극적으로 보면. 근데 좀 적극적으로 보면 거의 전쟁주의부 같아요. 그러니까 신원식도 강성이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그렇죠. 뭐 저지르려면 저지를 수 있는. 김영현도 그 못지 않거든요. 입틀막 경호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충성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심기경호를 하는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 또 앉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국정에 많은 개입을 했다는 그런 증언들도 많아요. 인사 개입을 경호처에서 많이 했다 이런 증언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최혜병 사건에 이 피의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화를 여러 군데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영현이 만약에 이제 군대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그걸 이제 들어준 거고요. 어차피 군대 네가 거의 장악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럼 신원식이 삐질 거 아니에요. 야, 너 더 높은 데 와. 사실 명목상으로 더 높아요. 안보실장이. 그렇죠. 외교 안보를 다 다루니까. 다 다루는 거니까. 장관급이고. 그 컨트롤 타워의 제일 높은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원식 이제 체면 살려주고 신원식도 필요한 거예요. 꼴통이. 이제 앞으로 전쟁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라크 그 중동에 파병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요구에. 이런 걸 할 때 안보실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국방부 장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교안보 특보 이런 걸 조절할 미국과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미파인 사람을 안보실장에 끌어내려서 거기다 앉힌 거죠. 이 세 명이 똘똘 뭉쳐서 지금 거의 뭐 전쟁지휘부를 구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지휘부 구성.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막 나가는 게 김영석 하나 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철저하게 그쪽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요구가 미국한테 오더라도 거의 대응을 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을 역사 문제 관련해서는 그쪽으로 다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쟁 외교안보 쪽 외교안보 쪽에는 친미파와 그 강경파들을 전진 배치하고. 뭐 나름대로 윤석열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인물이 없나요 보수 정권은? 그러니까 뭐 계속 해전문 인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런 삶 좀 심하게 미친 짓인데요. 이런 미친 짓을 정상적인 사람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 인사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거를. 안 합니다. 고사한다는 거죠. 독립기념관장에서 역사 말살을 좀 해주세요. 친일 행위를 좀 해주세요. 그럼 누가 그걸 하겠어요. 자 방통위원장 돼서 벼락치기 날치기로 빨리 이거 임명하고 방송을 장악해야 됩니다 하면 누가 그걸 쉽게 맡겠습니까. 맡을 사람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극소수의 미친놈들 또는 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인간 쓰레기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뉴라이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제한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관계가 더 걱정이 많이 뭐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되겠죠. 당연히. 윤석열은 거의 전쟁할 결심을 굳히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수장님이 얘기했던 전쟁 지휘부를 구성한 것 같다.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대북 관계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확성기를 매일 틀고 있다는 거는
미사일 빨리 쏘라고 자극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지금 북이 나름대로는 참고 있는 거죠. 참고 있는 말려들지 않으려고. 근데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던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북도 어쨌든 미 대선까지는 보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어지간하면은 말려들지 않고 이러려고 하는데 이게 도를 넘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참 미 대선이 뭐 소장님들 관심 가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해리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뭐 경합주에서 앞선 네. 조사들도 꽤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신상품에 대한 이제 원래 이제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보면 신상품에 대한 네.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어질지가 이제 관건인데 네. 뭐 좀 예측이 처음에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세하다. 예, 그렇게 그게 이제 전반적인 다들 견해였으니까 소장님도 그런 견해와 같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침묵한 다수는 네. 트럼프 편일 거다. 샤이 트럼프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게재되겠지만 해리스의 상품성이라는 그런 걸 봤을 때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트럼프가 좀 우세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뒤집으려면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이제 생겨야 되겠죠. 네. 네. 사고를 친다든가 뭐.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지지자들의 어떤 결속력이나 이런 게 더 세다. 네. 그리고 샤이도 좀 있고. 네, 그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그래 미국 내에서 어쨌든 이 민주당 정부가 너무 정치를 잘 못했고 경제도 많이 말아먹었기 때문에 하긴 경제 지금 안 좋다는 얘기 좀 다시 나오기 시작하죠. 실질적으로 안 좋습니다. 뭐 이제 수치 가지고 좋다고 자꾸 호도한 측면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고 이 상태에서 미국이 얼마 전에 국방전략 보고서를 냈는데 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네.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최악의 상황이니까 네. 총력전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한테 맞서려면 총력전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방법론으로 복지를 줄이고 이걸 제안했어요. 얼마 전에 국방전략보고서에서. 그렇다면 민주당 정부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국방 예산이 필요하니까 네. 복지비는 줄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부채 많고 하니까 줄일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서민들한테 가는 돈을 더 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계속 해오기 때문에 네. 민심 위반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여전히 트럼프가 좀 우세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부부간에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나쁘게 봤죠. 예. 저 사진 나오네 사진. 뭐 보기도 싫은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들이 이반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노골적인 친일 행위를 통해서 합리적 보수들은 등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한테. 네. 이종찬 같은 분. 네. 네. 그리고 뭐 또 한동훈 계열도 있고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수들이 지금 내부 분열이 심한데 이걸 좀 아우르는 모습을 보이려고 네. 이명박도 부르고 뭐 전두환도 부르고 박근혜도 만나고 뭐 이러려고. 이명박 만나는 게 뭐 도움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머리가 나쁜 거죠. 박근혜 만난다면 뭐 도움이 되냐고. 그렇죠. 그걸 노렸다면 한심한 짓인 거고. 그다음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이명박이 이 해먹는데 천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나라 돈을 이렇게 꽁치는데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윤석열이 그런 노하우 좀 배우고 싶지 않았을까. 크게 먹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형님 크게 먹을 수 있어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노하우가 뭡니까? 3시간 동안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나왔을 법도. 그렇죠. 자원 외교 같은 거, 비법 같은 거.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는지. 그렇지. 네. 지금 원전을 했는데 네. 자원 외교 쪽은 아직 손을 안 댔잖아 크게. 그렇죠. 그런 노하우도 배우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해먹을 수 있습니까? 뭐 이게 이제 주요한 대화의 내용이지 않았을까? 이명박과 윤석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사익 추구형 악당이란 점 뭐 똑같고요. 네. 정신 건강도 안 좋고 둘 다 겁도 많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명박은 이 사익의 추구가 거의 돈으로 집중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귀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돈에 매우 집착이 강한 사람. 예. 그래서 경제적 잡범의 수준, 그러니까 경제사범에 가깝다. 예. 어떻게든 돈을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윤석열은
돈 귀신은 아닙니다. 이 사람 권력 귀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치. 돈은 김건희고. 네, 김건희고 힘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있구나. 네, 그래서 이명박이랑은 사익을 추구해도 목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윤석열은 난폭한 폭군이나 학대자라고 봐야 되겠죠. 폭군이나 학대자. 이명박은 이제 경제사범이라면 이런 점에서 대비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명박은 그래도 야가요. 좀 약삭빠릅니다. 쥐처럼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교활하다 그럴까요, 좀. 네네. 근데 윤석열은 아시다시피 머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막 흔들면 뇌의 무게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돌대가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명박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명박은 이 머리가 좀 영악하기 때문에 눈치도 많이 보고 상황 판단도 비교적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쪽이 우리 광우병 때. 네네네. 촛불시 일어나니까 저기 청와대 뒷산에서 인왕산 올라갔고 어쩌고저쩌고 뭐 아침 이슬 들으면서 울었다는 둥. 그거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쇼겠죠. 뭐 이제 근데 그런 정도로 민심을 읽어가면서 대응을 할 줄 알잖아요. 윤석열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다. 머리도 나빠가지고. 그러네. 그런 게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이명박은 국민을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을 무서워하고 겁이 많은데 그게 국민을 향해서도 표출이 되는데 윤석열은 오로지 미국만 무서워합니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죠. 근데 저 이명박은 그런 생각도 가질 거 아닙니까? 둘이 만났을 때, 저놈이 나를 구속시켰는데 내가 쟤를 만나야 돼? 어떠십니까요? 만나서 뭐 윤석열이가 도움을 준다면 만나려고 하겠죠. 아니면 뭐 돈을 줬을 수도 있어요. 참가비가 있습니다. 이번 뭐 이 사진 찍으시면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돈 귀신인데 바로 와서 찍겠죠. 속으로는 경멸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명박이 보기에도 너무 무식하고 해먹는 걸 봐도 너무 미련하고 자기만큼 잘 못하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좀 싫어할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고 마무리 발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고는 투자님 특별히 이거 드셔야 돼. 이거 너무 좋아. 활기백인데요. 활기백 알부민 골드입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거 최진봉 교수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요거를. 이것도 산삼인가요? 아니 이게 이제 활력을 증진시키는 제품인데 몸에 기운이 없고 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한테 강력히 권유해 드리는 제품이 바로 활기백 알부민 골드입니다. 마시는 수액 알부민 영양제 활기백으로 활기차게 하루를 열기 바랍니다. 활기백 알부민 골드는 몸 안에 독소 해독을 해주는 청소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과 신장에 꼭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알부민은 근육과 혈관, 드셔보세요. 면역세포 기능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혈류를 담당하고 영양 및 호르몬을 전신의 세포에 공급하며 몸의 내부에서 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기백 알부민 골드는 알부민 25,800mg 최대 함량으로 담아내었고요. 활력 증진, 기력 회복에 좋은 영양소인 아르지닌, 로얄 젤리 분말, 그리고 특허 유산균 2종을 꼼꼼하게 담아서 기운 없는 몸에 활력을 북돋아줍니다. 어떻습니까? 맛있는데요, 일단. 맛이 좋죠. 그 느낌이 오죠. 네, 좋습니다. 최근 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피곤해 보인다. 기운이 없어 보인다. 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활기백 알부민 골드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활기백 알부민 골드 8월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송 애청자 특별 2+1 추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입 시 배송 메모 또는 전화 주문으로 방송 잘 봤다. 박시영TV 잘 봤다.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푸짐한 그 사은품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고요. 이벤트 구입 방법은 네이버에 활기백 알부민 골드 이렇게 검색하셔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고 후기 이벤트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811-8050 1811-8050으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구매 링크를 저희가 댓글창에 고정으로 해놨으니까요. 클릭하셔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괜찮죠? 네, 하나 먹어야지. 네. 이게 좋아요. 이게 딱 원래 최진봉 교수가 자기 몸에 좋은 것만 귀신같이 알아보거든. 광고 제품 중에. 이거 꼭 챙겨 먹습니다. 그렇군요. 좋아.
자, 끝으로 이제 한두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이승만은 그렇게 치켜 세우잖아요. 네. 뉴라이트가. 네. 그러면서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네. 폄하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자, 이승만은 예. 친일파입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친일파죠. 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사실상 반민특위를 좌절시킴으로써 한국 역사가 이렇게 일그러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거고요. 뚜렷하게. 또 하나의 특징은 반북주의자죠. 그렇죠. 멸공 통일을 주장했던, 네. 무력 통일을 주장했던. 예.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독재자들이 많았지만 무력 통일을 주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네. 대놓고. 박정희도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풀기 그렇죠. 위해서 노력했죠. 협상도 했잖아요. 네. 네. 전두환도 그러려고 했고요. 실사 공동성명. 네. 있었잖아요. 전두환도 북과 회담을 하려고 노력을 꽤 네. 했어요. 근데 이승만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무력 통일. 무력 통일. 끝까지 박살을 내서 그 전쟁을 통해 점령하겠다. 네. 이게 뉴라이트 입장하고 딱 맞는 거예요. 아, 그러네. 이두 친일 가지가. 플러스 무력 통일. 무력 통일. 거기다 이승만 당연히 침입하고 침입하고. 미국이 세워진 네,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너무 좋죠. 이승만. 누군가는 그러니까 박정희 뭐 찬양하는 거는 늘 했던 거니까. 그렇죠. 이승만까지 올라가야 자기들 정통성이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박정희를 그래서 윤석열이 새마을운동 같은 것만 갖고 칭찬해요. 경제를 살렸다. 그것만 칭찬하지 다른 정치 외교 이쪽으로는 잘 칭찬 안 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자주국방을 또 추진했어요 말년에. 그러네. 미국하고 좀 틀어지면서. 미국 형님들이 안 좋아했잖아요. 네, 싫어했죠.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뉴라이트는 박정희 중에서도 경제 성장 부분만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잘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김구 선생은 왜 이렇게 김구 선생 반일, 그다음에 항일. 그다음에 분단 반대, 그렇죠. 단독 정부 반대, 그렇죠. 네, 통일, 평화 통일.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완전 대척시범이죠. 대척되니까. 네, 너무 싫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구 선생 뭐 이런 사람은 엄청 싫어하는 거고 또 역대 대통령 중에서 롤 모델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따로 없는 겁니다. 이승만 외에는. 그래서 이 뉴라이트 집단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영원한 시대가 열렸다는 걸 전제로 탄생한 집단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북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꿈이에요. 미국 패권 시대는 영원할 것이다. 미국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 그 힘으로 북도 먹을 수 있다. 곧 망할 거다. 90년대 때 탄생했으니까. 네. 그 인식이 지금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위험하네. 위험한 집단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시대착오적인 집단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미국 패권은 이미 끝났고 거의 그렇죠. 다국 시대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945년도에 8월 15일 날 아침에 어떤 문인이 총독부에 찾아왔대잖아요. 오늘 전향하겠다고. 내가 문인들을 모아서 친일몰 해보겠다 이러니까 일본 총독부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자식이 지금 좀 있으면 천황이 항복선언 발표하는데 지금 뉴라이트가 저는 그 꼴이라고 봅니다. 시대가 변화를 모르는구나. 네, 시대가 변하는데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던 융통성이 없어요. 바뀌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에 맞게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광신적 사대주의자. 네. 자, 오늘 김태현 소장님 말씀을 여러분들 꼼꼼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뉴라이트에 대해서 광신적 사대주의자. 그리고 이번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이거는 전쟁 지휘부를 구성한 상황이다. 그럴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왜 김구를 그렇게 폄하하고 이승만을 띄우는지 그 이유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2부 이광수 평론가와 제가 함께 진행하는 경제 만화방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경제 만화방 코너인데요. 원래 이제 우리 고현주 평론가, 박시동 평론가, 그리고 이광수 평론가 세 분이 진행을 하는데 이 광복절 날이 원래 이제 우리가 녹화하고 16일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 날 되게 이제 저녁에 업로드하는 방송인데 광복절도 제작진들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땡겨서 수요일 날 미리 녹화 방송을 합니다. 이 본 방송은 금요일 날 보실 수가 있고요. 멤버십 회원들은 먼저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을 먼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박시영 TV는 광복절 쉬는 날. 네, 빨간 날은 저희 제작진들이 왜냐면 그래야죠. 예, 그래서 저는 김어준 방송은 좀 안 쉬더라고요. 거기는 안 쉬어요. 저도 못 쉬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또 제작진들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또 일부는 쉬면서 교대로. 이렇게 하는 교대 하는데 저희 같이 작은 유튜브는 예, 한계가 있습니다. 제작진들 같이 쉬어줘야지. 저야 좀 한가한 편이지만 제작진들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일 쉬고 싶은데 예. 또 그 뉴스 공장 그 오후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라고 그거 안 쉬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외부 강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둘러대면서 지혜롭게 넘어가셔야 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지난번 몇 주 전에 돈 버는 방법, 주식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이런 팁을 좀 주셔갖고 연말에 또 주식이 좀 뜰 가능성이 있다. 그 전까지 좀 그 폭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그 뒤에 한 일주일 지났나? 그때 대폭락이 한번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광수 대표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 가졌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 예측을 맞았다고 그래서 예. 뭐 다 마친다 앞으로도 사실 그거하고 좀 다른 그렇죠. 얘기고. 늘 맞힐 수는 없지. 그렇죠. 근데 큰 흐름은 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 어쩌면 저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 벌 기회가 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그런 얘기를 느낌이 했어요. 든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보유를 좀 높여놔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돈 가장 많은 사람이 워렌 버핏 아닙니까? 네. 현금으로요. 네. 근데 최근 상반기에 주식을요 엄청 팔아 제꼈어요. 그랬다면서요. 그거 그냥 현금 확보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거의 270조 원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다들 막 팔면은 혹시 연락이 됩니까? 되면 박시영 TV 좀 투자 좀 하라고. 제가 그분 연락하시는 방법 알아요. 그래요? 그 사시는데 맥도날드에 가면 앉아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그동안 뭐 주식이다 어쨌든 부동산이다 좀 관심이 덜 하셨다면 네.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하우투잖아, 하우투. 사람들이 실패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나랑 안 맞아. 손을 놓아버린단 말이야.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거를 그 뭐랄까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알죠. 이거 하긴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급여 소득만 가지고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금융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투자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근데 대표님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뭐 주식해서 돈 벌자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 또 어떤 차원도 있냐면 우리나라 경제나 국가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그 원인은 1980년대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980년대, 70년대에 미국에서 401k라고 해서 연금 자산으로 해서 무조건 주식 투자를 강제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에서도 일부 내고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연금에서 개인들도 내서 무조건 주식을 사게 해요. 의무적으로. 이게 경제 활성화의 하나 방안이구나.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러면서 주식시장 주가도 오르면서 그 돈들이 기업에 가죠. 그렇죠. 기업들은 투자들 늘리고 경제도 좋아지고 또 배당도 많이 해주 주가도 오르니까 중산층의 부가 올라가죠. 좋네. 중산층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국가의 부도 확대되고 경제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부동산만 진흥시켰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의미가 있는 그래서 최근에도 검투세 이런 논란들이 사실은요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혁신적인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정책들이 잘 만들어져야 네. 한국의 부가 잘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훨씬 건강하죠.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부동산은 뭐냐면 쌓이는 자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장될 수도 있지만 한탕 먹는 겁니다. 그렇지. 한 방에. 꼭 내가 뭐 잘해서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네. 그런데 주식은 뭐 예를 들어서 복리라든가 이런 투자를 통해서 계속 쌓이고 다른 경제 주체들한테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르면 기업들은
그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렇죠. 그리고 투자도 확대되고 이러면 또 고용이 증가되고 그렇죠. 이렇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특히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집계로는 1,200만 명, 뭐 1,300만 명, 1,400만 명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 하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은 주식 투자를 하지만 조금씩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규모도 인당 규모도 조금씩 커지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는 꼭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주식을 또 말씀드려서 꼭 하나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아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주식에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이상, 뭐 억 단위나 몇 천만 원, 특히 뭐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이렇게 그렇게 넣어놓고 그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국민연금 다 투자하죠, 사실. 그런데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에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개인연금 같은 데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주식을 몇 프로 할 건지 채권을 몇 프로 할 건지 그런 조절에 의해서도 내 연금이 크게 결정이 되거든요. 수익률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해나 이 투자를 잘 하시는 건 필수 사항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고 있고 이미 왔는데 저는 아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제가 저희끼리니까 말씀드리고 있는데 깨어있는 분들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뭐 저기 매일 진보는 뭐 가난해야 뭐 도덕성의 우위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쌍팔년도 시대의 그렇죠.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분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경제적 정당한 방식으로 그렇죠. 정당한 방식으로 투자해서 그렇죠.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 뭐 단체라든가 이런 데 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럼 네,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진보 매체나 진보 유튜브 뭐 박시영 TV를 비롯해서 투자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참 그걸 좀 뭔가 알아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주식을 하면 무조건 까먹고 근데 저는 뭐 크게 해본 적도 없고 뭐 다 합쳐서 한 몇백만 원? 뭐 했을 거예요. 아마 다 이것저것 다 합쳐 한 1,000만 원 됐을라나? 근데 이제 되게 다 까먹고 한 100만 원 남았나? 뭐 이런 그것도 한 20 몇 년 전에. 그거 즉 그런 거 이제 몇 주 못 파는 거 있잖아요. 10주 밑에 뭐 못 팔고 옛날에 뭐 기준이 있었잖아요. 네. 거래 안 되는 몇 주 찌꺼기들 남아갖고 5-6개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마 거래 안 한 지 한 20 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있고. 그런 분들이 근데 꽤 많죠. 예, 그러니까 뭐 관심도 없고. 그렇죠. 겁이 나죠.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알아보자. 그리고 네. 전 진보 매체들이 이제는 투자를 좀 시원하게 얘기하고 네. 정치도 얘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제도 반추해보고 네.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그런 좀 매체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좀 제가 열기가 힘들었어요. 너 왜 돈 얘기를 해? 여기 나와서. 누가 그래? 누가? 아니 근데 이게 열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박시영 TV에서 투자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많이 해야지. 김어준 여기서는 하지 말고 박시영 TV에서만 하시죠. 우리 히트챗님, 블루자이언츠님 뭐 멤버십 회원들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이광수 대표님께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 되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은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하나는 투자의 방법.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그걸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오늘도 이제 그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수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 이슈도 네. 있고 네. 그걸 통해서 나의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연결이 돼요. 이 시대 흐름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가계부채를 늘려서 은행도 돌먹게 해준다.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은행주가 뜨는 거지. 근데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못했어요. 은행주 사라는 말을. 그래. 저희 집사람은 주식이 조금은 해요. 은행주가 많이 뛰었대. 그래 팔았대. 근데 그 뒤에 더 많이 뛰었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서 진짜 나쁜 놈들이다. 쉽게 말하면
개인의 빚 일으켜서 집 사게 해서 은행들 돈만 벌리고 했다. 옛날에 DJ 정권, 노무현 정권 그때 넘어오는 시점에 그 DJ 정권 후반부에 IT 광풍이 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은행주도 엄청 뛰었거든. 그쵸. 거래량이 폭증했으니까 주식한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맥락 속에 보면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럼 이건 사회 개혁 얘기고 변화를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투자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은행주가 좋아지겠네. 그렇지. 그거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그래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알아야지. 은행을 바꿔야 돼. 은행 바꿔야 되고 외치면서 은행주 사는 게 나쁜 겁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다른 거지. 요런 아주 약간 그 경계선일 수도 있는데 전 요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그 배관시하는 분들은 이제 극소수라고 봐요. 저는 그 벽을 깨고 싶다. 그건 깨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같이 하고 사회적 이슈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멤버십 회원들 중에서도 좀 그 투자를 통해서 뭔가 돈을 좀 벌고 싶다. 우리 또 깨어있는 시민들이 저희 박시영 TV 후원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쵸. 그분들이 이 방송을 먼저 보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한 주도 빼놔서는 안 되고 경제만 하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제가 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계속 낼 수는 없고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을 같이 해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시간일 수도 있는데 결국엔 투자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언제 해야 되지? 이거예요. 무엇과 언제 타이밍. 그러니까 투자를 또 고민할 때 이렇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복잡한 거를 단순화해라.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행동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잡한 내용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압축하고 그 압축을 통해서 행동의 일종의 강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투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왓이냐 웬이냐. 뭘 하지? 뭘 사지? 뭘 팔지? 그리고 언제 사지? 언제 안 사지? 사실 이 두 가지 질문밖에 없다고요. 그러네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뭐 경제를 자립해서 아니면 좀 여유 자금이 생겨서 아니면 내가 조금씩 저축한 거를 투자해야겠다 하면 두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되죠. 뭘 사야 되지? 그리고 그걸 언제 사야 되지? 그럼 언제 팔아야지. 그렇죠. 파는 타이밍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명제 압축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투자하는 게 두 가지 이제 대표적으로 투자 자산 이거는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이에요. 크게 보면. 다른 투자는 없어요. 그러네. 예를 들어서 다른 투자는 뭐 원자재 투자라는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규모가 크진 않고 그리고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채권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얘기하죠. 그러네. 일부는 또 금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수고. 주식하고 부동산. 맞네요. 그리고 투자를 처음 접근할 때는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보시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이 그냥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주식과 부동산은 투자로 볼 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네. 어렵게 뭐 PER, PBR 뭐 이런 거 말고. 주식은. 특성은 뭐냐? 간단합니다. 뭐냐면 주식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어요. 맞아요. 매일매일 하니까 장이니까. 지금 오늘 이제 장 중이잖아요. 장 중이죠. 3시 반이니까. 3시 반인가요? 3시에서 늘어났어요. 대표님. 늘어난 지 언제인데? 몰라. 우리 20년 전이야. 근데 이제는 장 끝나기 전까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막 장 끝나기 10분 전에 막 8만 주씩 막 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지가 다양해요. 품목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주식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모든 것들이 상장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거는 글로벌하게 요즘 투자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선택지가 되게 다양하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됩니까? 네.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럼 뭘로 습득을 하십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전자공시라고 해서 공시를 하잖아요. 네네. 거기를 통해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정보는 어떻게 돼 있냐면
모두 다 아는 정보죠. 그렇지.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하네. 그걸 이제 우리가 연습할 거예요. 아, 그렇지. 네, 그 연습을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는 기업을 접근하고 산업을 분석하시는 이제 방법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네.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지가 다양해요. 다양하다. 그러면 주식을 투자할 때 what을 더 고민해야 됩니까? when을 더 고민해야 됩니까? 그 선택지가 많으니까 무엇을이라는 것보다는 타이밍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워낙 많잖아.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골라야 한다 이지. 그렇죠. 그래 매일 장이 열리니까 왜는 상대적으로 너무 지니어스 천재. 좋아요. 네, 맞네. 좋아요. 특성을 파악하면 내가 뭐에 더 관심을 가져야지에 대한 관점이 나와요. 쉽죠? 선택지가 많으니까 결국엔 내가 뭘 사야지가 중요해요. 그렇지. 그 판단이 잘 안 되지. 근데 너무 많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언제는 고민을 좀 줄여도 돼요. 그러네요. 큰 흐름만 읽으면 돼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이 잘 나갈 거다 하면 며칠 전에 사든 며칠 뒤에 사든 큰 흐름 속에서는 그렇죠. 물론 무슨 작전주가 아니면 그렇죠. 시계 얘기면 괜찮은 우량주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경우처럼 막 금리의 변동성이 크고 이럴 때는 이제 유의하고 거시경제의 변화는 이제 한번 읽어야 되지만 주식으로만 보면 이 특성상에서는 웬보다 what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아, 맨날 우리는 이렇게 해요. 아이고 어제 사야 할 걸. 아 오늘 팔 걸. 이런 고민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돈 번 사람들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10년 박아놨는데 뭐 몇 배로 뛰었다. 5년, 3년 박아놨는데 뭐 그런 장기 투자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수시로 워렌 버핏도 맨날 거래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 비중을 줄이는 그 늘리는 것뿐이에요. 아,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10주 사놓고 10년 동안 10주를 계속 갖고 있는 사람 없다고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없어요. 우리나라 가치 네. 우리 가치 투자를 하자라고. 아니 그래서 그 고현준 지난번에 박시동 말 안 들어갖고 그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데 삼성전자 얼마에 사셨습니까? 8만 원대 샀대요. 그때 8만 원 갔을 때야. 근데 이거 팔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 저한테 묻길래 난 잘 모르니까 듣고만 있었는데 고현준은 삼성전자는 국민주기 때문에 국민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9만 원 10만 원 무조건 한다. 자기는 믿는다. 그러고 있는데 박시동 옆에서 그거 팔아야 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도록 그 다다음날 계속 곤도박질 쳤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주식의 특성을 보면 언제보다도 뭘 사야 되는지를 우리가 더 많이 고민.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공부도 시야를 좀 이제 트여주는 거죠. 그럼요. 네. 지금 오빠 나가다니 박 대표님 주식 왕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 대표님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박시영 대표님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그 제가 잘 들어보고 뭐 1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쌈짓돈 어떻게 좀 마련해서 이거를 길게 보고 한 6개월 1년 공부 좋아요. 근데 그거를 막 공개하고 이런 거 약간 위험하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이게 해보시는 연습으로 보고 어쨌든 주식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너무 어렵지 않다. 주식의 특성을 보면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고 대신 선택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when보다 what을 더 고민하시라. 근데 주변에서 뭐 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보 막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이 없으면 쏠깃하잖아요. 그렇죠. 대충 그러다가 피 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략?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투자에서 손실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손실 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앞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 말을 들어서 투자하면 손실이 남 탓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전이 없어요. 그 팔 시점을 이야기해줘야지 말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의사결정하시라. 뭘 선택할 때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기도 하지만 결정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부동산을 한번 볼게요.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좀 다른 게 있죠. 뭐냐면 언제나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매매가 성사가 돼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부동산을 매일 내가 뭐 오늘 사고 싶다고 물량이 계속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잖아. 그리고 막 사고 싶다고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이럴 수 없잖아요.
반면에 선택은 한정돼 있죠. 그런 사람이 참 부럽다.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일종의 유효 수요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대출 규모 이런 것 때문에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 그렇죠. 뭐 강남에 집 사고 싶어도 그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을 내 집 마련 잘하고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왓이 중요합니까? 웬이 중요합니까? 이건 시기가 중요하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주식하고는 반대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전부 다 뭐라는 줄 아세요? 다? 어디 사야 돼? 그렇지. 주식은요. 언제 사야 돼 물어보고 거꾸로네. 부동산은 어디 사야 돼 물어봐요. 이러니까 부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죠. 부동산은 그래서 언제가 중요해요.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꼭 그러죠. 야 그거 아는데 어려우니까 그렇지. 어려우니까 해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기억이 나요. 박근혜 때 그때 그 부동산 그때 뭐였죠? 집 안 나가갖고 막 저 미분양 아파트들 엄청 많았잖아요. 박근혜 때. 그거 소화하려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했거든. 맞아요. 정부가 그걸 막 권장하고 이럴 때 부양을 했죠. 빚내서 집사람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저희가 지표나 리서치나 시장을 분석해 보면 그런 시점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습니다. 볼 필요가 있겠죠. 공부 한번 해봅시다. 주식 부동산 한번 같이 띄워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 전문가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뭐 저보다야 식견이 높겠지만 이광수 선생님,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하나씩 배워봅시다. 예. 자, 어떤 이야기 또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가니까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 때와 기회는 또 다르구나. 다르죠. 때는 뭐냐면 계속 언제 시점이지 보는 거지 기회를 기다리면요. 기회는 언제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조급하지 마라. 당장 막 주가 떠나서 당장 뭐 사야 돼? 아니요. 언제나 기회는 있어요. 때를 기다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주식은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늘 열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아까 기회는 늘 있다. 그렇죠. 그걸 보는 안목이 중요한 거지. 맞습니다. 그 얘기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에 대해서 기본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주식시장. 자, 한국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네. 핵심은 이거예요. 한국은 경제가 이래요. 수출이에요. 같이 움직이네요. 수출 증가율하고 코스피 지수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 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될 때 주식도 오르고. 그렇죠. 수출이 안 좋으면 주식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럼 지금 수출 상황이 어떤가 이걸 보면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수출이 어떨 거야 예측하면 그렇죠. 전체 장이 보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난해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고 올해 기저 때문에 반도체가 좀 좋은데 사실 이게 점점 더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어차피 내수보다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많을 거고 상식적으로 주식 종목 중에 특히 큰 대형주나 이런 데들이 많을 거고 수출이 안 좋으면 당연히 그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시장도 안 좋고. 시장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분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좀 감소하고 어려우니까 GDP도 좀 감소하고 이러니까 시장도 사실 위축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수출의 문제, 그러니까 수출하고는 또 경제의 문제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엔 수출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광수 대표님 지난번에 운을 띄웠던 연말에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잠깐 비추셨는데 그렇게 그 말의 의미는 수출도 연말 갈수록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수출주가 좀 위협을 받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호전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늘 떨어지지만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전망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뺄게요. 우리는 수출을 하는 회사에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내수 중심에 하는 회사들은 큰 변동이 없구나. 네, 그렇죠. 거기 희망이 별로 크지 않다. 그러니까 잔잔하구나. 그렇죠. 주가 흐름이. 거기는 먹을 게 없어. 거긴 가끔 가다가 작전 세력 들어오면 뛰는 거야. 아, 맞네. 이해됐어. 네. 내수가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수에서 막 내수주들 막 승부가 보려고 하죠. 그런 막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이벤트가 있을 때 한번 보는 거고. 그렇지. 막 거래량 많이 늘릴 아니면 때. 분해서 막 집사라고. 집사라. 그런 분위기 항상 날 때. 그런데 하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출 중심의 회사들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어떤 품목이고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계속 우리가 리서치하고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네. 수출이 안 좋지만 가장 수출이 잘 되는 분야가 있어요. 뭡니까? 음식료예요. 한국 음식 잘 나가니까. 이게 맞네. K푸드가 지금 지금 뭐 김밥 뭐 난리 났구만. 북미에서 난리예요. 북미에서 막 이거 뭐죠? 막 떡볶이 이런 것들 막 난리 김밥 이런 거거든요. 예. 그 지금 막 유럽에서도 김 먹자 막 이런 것들 난리. 그러니까 수출과 다 연결됐다는 거야. 야, 지금 방송 듣고 바로 또 어떤 분들 야, 식품주 뭐야? 막 찾아보고. 아니 이건 조금 그렇지. 기다리세요. 네, 조금 이건 기다리세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우리가 시장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수출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네. 수출.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줘요. 무역협회 이런 데 가보시면 아니면 다 가보시면 통상자원부 이런 데 가보시면 산업통상부. 거기 보면은 이제 분야별로, 그렇죠. 부문별로. 그렇죠. 증가 추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터리가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른 줄 아세요?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지만 왜 올랐냐면 수출이 잘 됐기 때문이에요. 수출이. 근데 그거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수출 증가하는 분야의 주식을 사면서 꾸준히 사는 거죠. 이런. 그래서 우리는 오직 대한민국은 수출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투세 도입하면 시장이 안 좋아요. 아니 수출 안 되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어떻게 한국의 수출을 많이 할 건가. 그게 결국에 한국의 주식시장을 좋게 만드는 그러네. 계기인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고 예를 들어서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돈 벌게 하려면 정부가 수출의 길을 열고 그런 수출 진흥 품목들을 R&D 뭐 이렇게 지원을 하든 뭐를 하든 그렇죠. 도와주고 뭐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른다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정확하게 동일한 거. 그런데 이게 그런 핵심 분야만 빼고 결국에는 수출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 특히 대한민국 주식을 보실 때 수출하는 회사들 잘 보시라. 이게 그러네. 핵심이에요. 자, 보니까 국민장님이 유료회원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고 엄청 손실나서, 주식 손실나서 속상했었는데 희망이 보인다. 좋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오빠 나가나님 이 방송 좋네요. 진짜 기초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근데 저 국민장님 엄청 손실나서 속상했었는데 그러니까 손실 난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일단 가지시고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방향은 한국의 수출이 어떻게 구성돼 있지? 이제 알아야 하는구나. 하나씩 그리고 들어야지. 그런 회사들 중에서 희망이 보이는 분야가 어디고 그리고 세계의 정세 속에서 그런 수출은 어떻게 변할 것 이런 얘기를 쭉 풀어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세계 정세 변화가 중요해요. 그게 진짜 중요하죠. 그렇죠. 예를 한번 뭐 광고 같은 게 있어요? 이따 있는데 천천히 하세요. 하나밖에 없어. 천천히 하세요. 계속 하시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수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썰을 풀어볼게요. 네.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보십시다. 지도. 자, 참고로 저는요. 네. 20년 가까이 주식을 했고 주식을 분석했고 애널리스트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밥 먹고 이런 일만 해온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예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기 아니에요. 최근에 지난주였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합니다. 네, 타격했죠. 근데 타격한 지역이 중요해요. 네. 그 지역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수자라는 지역. 수자. 네.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LNG 천연가스를 수출해요.
그 길목에? 그 길목에 있어요. 수사가. 여기에서 계측기 같은 게 있다고요. 컨트롤하는 거. 그러면 그걸 막을 수도 있다는 거네. 여기를 장악하니까. 여기를 공격했다는 건 야, 니네 조심해.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근데 중요한 게 보세요. 음.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런 공격하니까요. 네. 유럽의 LNG, 내추럴 가스 가격이요. 10% 이상 급등했어요. 그러네. 자, 그러네. 그럼 유럽에 이제는 LNG 가격이 오르겠다. 이런 걸 시장이 반영한 거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사실 기본적으로요. 네. 러시아는 가스가 많이 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LNG를 수출하는데 전부 다 파이프라인으로 수출해요. 유럽으로. 예. 여기는 소비가 많으니까.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나가요. 그러네. 대부분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우크라이나는요. 이 파이프라인을 건드리지 않았어. 신기하죠? 이 파이프라인을 건드리면 거의 진짜 전면전 아니야? 러시아의 타격을 가장 크게 줄 수 있는데 그치. 그걸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진짜 왜 안 했을까? 우크라이나는 진짜 러시아에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이거 그냥. 근데 이렇게 하면 러시아가 뭐 핵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예를 들면 살상무기 중에 뭐 이렇게 진짜 더 뭐랄까요. 이렇게 공격 수위를 훨씬 더 높이는 뭔가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 가스관은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붕괴되면 유럽 애들이 난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유럽이 우크라이나 우호적인데 직격탄을 맞겠지. 유럽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럼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하겠지. 그렇죠. 고립되지. 그렇죠. 러시아한테 완전 먹힌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네. 러시아의 가장 큰 천연가스 회사가 가즈프롬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우크라이나에 돈을 엄청나게 대줬다고. 신기하죠. 이게 바로 건들지 마. 정치와 돈이 다르게 움직여. 이거는 건들지 마. 노비하면서. 이런 암묵적인, 그러니까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열심히 싸우지만 뒤로는 다 뒷돈이 돌아가. 그렇지. 그래서 결국엔 가스관을 안 하는데 이번에 왜 공격을 했을까, 여길? 뭔가 바뀌었다는 게 아닌가? 이런 신호를 지금 시장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게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다음 장 보시면. 네. 내년부터요. 네. 미국에서요. LNG 터미널이 대거 완공이 됩니다. 오, 그래요? 이거 멕시코만 그 근처 아니에요, 다? 여기 멕시코만이 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걸프 오브 멕시코예요. 걸프. 왜 걸프라고 진 줄 아세요? 걸프 전제? 그 걸프 아니잖아. 아니, 여기가 기름이 많이 나서 가스가 많이 나서 셰일가스 이런 게. 셰일가스가. 그래서 산유지대예요. 그래서 이름도 걸프 오브 멕시코잖아요. 텍사스 근처네요. 다. 텍사스, 휴스턴 이런 지역이죠. 네. 근데 이런 지역에 LNG 터미널이 내년에 준공이 돼요. 터미널을 왜 만듭니까? 그러면 얘네가 지금 그 멕시코나 그 밑에 수출하려고 하는 건가요? 만든 이유가 뭐예요? 멕시코는 산유국이잖아요. 그렇구나. 밑에 이 가스 만들어서 어디다 수출할 거야? 카나다? 아닌데 이쪽은 카나다 또하고 상관없는. 이게 유럽으로 그렇죠. 유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해저로 뚫어서? 아니요. 어떻게? 그래서 터미널인 거예요. 배로 실어서. 배로 실어서. 미국 가스. 그러면 결국 그 의도와 지금 공격한 게 우크라이나와 맞아 떨어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숨통을 조이면서 미국은 이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야, 이제 유럽 애들 걱정하지 말고 러시아 의존하지 말고 우리 거 사면 돼. 우리 거다. LNG는 그 얘기네. 그래서 이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오, 그러네. 그러면 미국의 LNG 시추하는 회사나 이런 데 뜨겠는데? 아니, 지금 우리 한국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얘기. 왜냐면, 보세요. 그러면 미국의 쉘가스가 나와. 천연가스예요. 그렇죠. 제가 쉘가스 캐나다 집 다 가봤어요. 진짜. 거기 쉽게 캐요. 그러니까 기본 천연가스 캐는 것보다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동안 쓸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실어갖고 이제 터미널을 다 완공됐어요. 그럼 배에 실어서 수출해.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는 지금 LNG 다 그 러시아에서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는 이순신의 나라잖아요. 전 세계 배를 만드는. 현대 뭐 저희 중공업 가장 1위국 나라예요. 그렇죠. 조선에. 그리고 이 LNG선은 가장 최강의 경쟁력. 그러니까 LNG선 만드는 이 조선소, 중공업 이쪽에 주식이 기자재 이런 데가 뜨일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지.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랑하는 게 대우조선해양. 아니 이거 중요해. 아니 그냥 내가 중요해. 떠드는 거야. 그냥 내가 현대중공업 뭐 이런 데들 예를 그리고 들면 막 그 LNG선에 들어간 수많은 기재자이죠. 냉온, 냉내매 이런 것.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는 이제 미국만 생각했는데 미국 LNG 관련된 회사 생각했는데 거기에 수출하는 예를 들면 우리 기자재. 그러니까 종목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뉴스를 열심히 보잖아 우리가. 네, 막시영 그치. TV 열심히 봐. 네, 네. 아 근데 뭔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 귀로 듣고 지금 막 종목 찾아갖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 정세가 막 이렇게 변해. 그러네. 그런 그 변할 때 산업도 흔들린다. 그렇지. 산업 흔들리지. 산업 흔들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당장 내년도 겨울에 이런데 막 LNG 가격 오르고 만약 이렇게 되면 LNG 가격 크게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 우리나라로 치면 그 우리는 수입도 꽤 많이 하잖아요. 수입 가격이 오르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어쨌든 이런 데서 배도 발주가 많이 나오고 수출해야 되니까. 그리고 유럽에서는 러시아하고도 이제 단절해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러면 수입선 다변해야 되고. 그럼 전 세계 배가 많아지고. 근데 LNG가 단가가 제일 비싼 배거든요. LNG를 액화시켜서 수출합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보면 우리나라 LNG를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액화된 LNG를 갖고 오면 우리나라 터미널은 기화 터미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네, 네. 그래서 액체를 받아서 그거를 기화시켜서 가정으로 뿌려요. 근데 수출하는 국가는 기체를 뽑아내서 액화시켜서 액체를 배에다 실어서 수출한다고요. 그래서 배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그 배 안에도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시베리아 거 이렇게 해서 그 파이프 연결해서 북이 동의하면 그쵸. 그게 엄청나게 싸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그걸 또 일본까지 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배로 오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그렇죠. 그거 얘기할 때 파이프 주식 엄청 떴다고. 그렇지. 그러겠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산업이나 기업을 볼 때 이렇게 인식을 확장시키면서 분석한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세상이 되게 재밌어집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야 미국 애들이 그런 건 있어요. 미국 저희 방송을 보면 전 세계 주요 소식들을 다루잖아요. 미국은. 지네가 이제 패권 국가니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주요 사건들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해서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그런 시각은 좀 있다고 하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발달돼 있는 전 세계적 시각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국내 뉴스 중심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좀 덜 돼 있어요. 국제 뉴스에 대한. 맞아요. 그러니까 통합적 시각이 되게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원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원전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죠. 근데 뭐 돈 남는 건 없다고 하는데. 원전 수출한 것 자체는 잘하고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프랑스 업체보다 반값에 수주했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정세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짱을 튀겨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우리는 그 가격 얼마 안 해. 앞으로 니네 많이 할 건데? LNG 지금 가격 올라서 니네 당장 전기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높은 가격에 수주하고 이런 전략적인 방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막 저가 수주하니까 문제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대통령 네. 지지율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쳐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도 없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 이슈도 있지만 이렇게 산업적으로나 시장의 변화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산업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야, 너무 값진 오늘 예시를 봐요. 야, 오늘 이제 맛배기 보여줬는데 일단 광고 하나 하고 나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특별한 광고입니다. 자, 오늘 광고는 굴비 한번 가져왔습니다. 굴비. 굴비는 보는 거 아닌가요? 먹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한번 보고 원래는 밥 먹고. 요리까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먹는 것까지 보여드리진 못하고 예. 영광굴비 아시죠? 아 알죠. 예. 굴비하면 영광굴비 그렇죠. 아닙니까 사실?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굴비 좋아하죠. 보통 한정식집 가면 뭐 먹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굴비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 있고. 녹차 밥 말아서. 아 그게 최고지. 여름에 또 특히 날씨 더운 날. 너무 맛있죠. 최고죠. 오늘은 굴비를 가져왔는데 자 한번 보실래요? 일단 실물을 먼저 보여드려야 혹하지. 자, 예, 요렇게 커. 이야, 봐봐요. 굴비 크기가 장난 아닙니다. 봐보세요. 손도 큰, 손보다 크네요. 엄청 큽니다. 이게 한 근데 마리. 저거를 이렇게 반 갈아서 펼치면 훨씬 더 커. 그렇죠. 훨씬 크죠. 자, 이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다른 제품과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영광굴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건 지자체하고 전남 상인연합회하고 함께 손잡고 내놓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또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백화점 가격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추석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추석 때 누구한테 소중한 분들을 선물할 때 굴비만한 제품이 없고요. 또 모처럼 가족 친지들이 모였을 때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굴비 딱입니다. 그래서 영광굴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굴비의 고장하면 많은 분들이 다 인정하겠지만 1등 산지는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에서 정성을 다해 만든 제품입니다. 영광굴비는 국내산 참조기 그리고 국내산 천일염으로 영광 전통 방식인 섭간 방식으로 염장하고요. 해풍에 자연 건조시켜서 은은한 바다 내음과 짭조름함이 조화를 이루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TV에서도 그거 다루더라고요. 왜 영광굴비가 맛있죠? 막 집중 조명했어. 왜요? 그러니까 그 온도, 해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딱 맞다는 거야. 이게 건조했을 때 가장 맛있게 되는 데가 영광이에요. 그러면 불가능하네. 다른 지역. 다른 지역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입증을 하고 있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남 상인연합회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별빛 장터 장날이라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스토어를 오픈을 했어요. 별빛 장터 장날입니다. 상인분들의 온라인 진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스토어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주문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들어가 보면 10마리, 20마리 이런 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본 거는 28cm짜리 굴비였어요. 크기가. 굉장히 크죠. 유튜브 하단에 저희가 더보기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명절 행사 하고 있습니다. 전 품목 최대 10% 할인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특히 또한 그 5개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구매 금액의 5%를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페이백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단체나 기업 형태에서도 추석 선물 많이 주문하잖아요. 단체나 기업에서도 이번에 미리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 방식을 고집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맛있고 전남 상인연합회와 지자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요. 이번 추석 때 많은 분들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튜브 더보기란 들어가서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별빛 장터 장날이라고 검색하시면 스토어가 뜹니다. 거기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10마리, 20마리. 백화점보다 훨씬 싸고 상품의 질은 훨씬 좋습니다. 많은 분들 이번 추석은 영광굴비와 함께 즐겨주세요. 근데 이거 이 온라인 지역상권 스토어는 너무 좋은데요. 이거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온라인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전 근본적인 그 문제 의식을 어디서 찾냐면 우리나라가 대기업 예를 들어서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의 MS 비중이 거의 60-70%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온라인 스토어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성이 확보된 스토어들이 잘 돼야 그러니까 상인들도 잘 되고. 그거 상인들이 연세가 꽤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쪽 잘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같이 상인연합회와 지자체 손을 잡고 온라인 판매를 연 거예요. 그 스토어를. 그래서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잘 됐어요. 유통과정 확 줄이니까. 영광굴비. 화이팅! 화이팅!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 이어서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 세상이 재밌어져. 그러네. 아니 나는 금방 호기심이 딱 땡겼어. 수출 품목 주목해야 한다. 그럼 수출을 알려면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거 알아야 하고. 그렇죠.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저게 어떤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뭐가 있지? 알아보고 그게 국내와 연결은 뭐지? 그렇죠. 이렇게 딱 관심을 가질 것 같아. 그렇죠. 이제는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고민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를 논할 때도 사실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도 네.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경쟁하는 데도 사실 AI가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한국은 그동안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었어요.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를 걸쳤죠. 그렇지. 다 팔아먹을 수 있었지.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에서 갑자기 안 돼. 짱돌을 던져. 그렇지.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가 빠지는 거야. 그렇지. 삼성전자가. 예. 근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만약 풀어가는 조짐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그런 문제를 풀어서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는 2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확보했다든가 네. 아니면 그 미국을 설득해서 중국에도 중국하고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든가.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내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잘 안 보이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같이 생각하시면 흥미롭고 그러니까 재밌다. 이 얘기는 진짜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다. 긴밀하다라는 이야기가 많네요. 국제 정세도 있지만 국내 정세 측면에서도 정부가 어떠한 경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했던 외교 안보 전략이 뭐고 그 속에서 이제 경제 영토가 축소됐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하고는 담을 싸게 만드니까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아 어떻게 되겠다. 지금도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게 보이네요. 시장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럼 세상이 재밌어진다. 그리고 관심도 훨씬 높아져.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짜증이 나잖아요. 네, 네. 근데 짜증나는 뉴스를 보고도 약간 각을 달리해서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들 이제 앞으로 계속 해볼까 해요. 아,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정세나 아니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산업이 어떻게 굴러가고 또 산업에서 뭐가 중요하고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그럼 이제 부모들이 그러겠네. 나이 먹은 부모들이 유튜브 보면 돈이 나오냐? 공부해야지 막 이러는데 돈 나옵니다. 돈 벌 수 있습니다. 어디가 그래? 박시영 TV 보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시영 TV에서 네. 거의 최초로 이런 어떤 사실 박시영 TV 그동안 정치 얘기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좀 파격인데. 그래서 이제 파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투자에서 중요한 건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한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표현이에요. 10년 후에 세상을 어떻게 변해요? 그러니까 빅테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럼 미래를 잘 읽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죠. 그런 질문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제프 베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모른다. 근데 나는 솔직히 10년 후에 어떻게 변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래요? 내가 관심 있는 건 오직 뭐가 변하지 않을 건가. 이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야, 그게 중요하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난 변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쇼핑을 한 거예요. 제프 베조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미래가 돼도 물건은 살 거다. 그렇지. 그리고 미래에 물건 살 때도 사람들은 다 싼 가격에 사고 싶어 할 거다. 그리고 빠른 배송을 원할 거다. 10년 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나는 제품 비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변할 겁니까? 그러네. 안 변하죠. 그리고 내가 물건 사면 빨리 배송하는 게 마음이 10년 전이든 10년 후도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네. 근데 우리는 투자나 뭐 할 때 물어봐요. 미래가 어떻게 변할 거지? 색다른 걸 막 찾지. 보통 심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맞추지도 못해. 맞아. 그런 거에 쫑깃해서 그런 팁을 주는 것만 막 쫓아다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뭔지를 한번. 야,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또 없으니까 일단 저희가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5년, 뭐 3년 이동안 변하지 않는 거. 그 중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네. 거죠.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막 최근에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게 막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는데 물가가 안정돼서 이제 기준금리를 낮춰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갑자기 그런 줄 알고 있고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이 마냥 오를 것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기 침체가 되면서 금리 인하가 된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주식을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인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들은 계속 변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논할 때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습니까? 물가가 떨어지든 네. 그죠? 네. 경기가 침체되든 네. 이 두 가지에서 지금 논쟁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금리는 인하된다. 맞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잖아요. 시점이 문제긴 한데 그게 9월이냐 내년이냐 뭐 몇 차례 정도예요. 근데 금리가 인하되는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내리거나 경기가 침체되거나 둘 중에 다 어쨌든 확률 높은 미래죠. 네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디폴트로 놓는 거예요. 고정시켜놔요. 그 금리 인하할 때 나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보통 아니죠. 경기 침체가 돼서 금리 인하된 거라면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논쟁인 거예요. 원래 교과서 쪽은 그런 거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면 그 돈 빌리기 쉬우니까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거다. 이게 이제 보통은 경제 그게 상식은 전통적 방식인데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면 투자는 그게 아니고 애니멀 스프릿이야. 뭐냐면 금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요 항상 논쟁이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의 기준이 틀린다고요. 이해하셨죠? 네. 근데 니네가 싸우든 말든 금리는 인하될 거 아니야. 경기 침체가 돼도 인하되고 물가가 안정돼도 인하되고.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정해진 방향성이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될 때 나는 투자를 방향성 어떻게 잡지?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분야들이 있어요. 금리 인하 시점에 좋은. 그렇죠. 투자하기 좋은.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뭐냐면 부채가 많은 회사. 그 이자가 덜 나가니까? 그러네. 무조건 좋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회사예요. 부동산 회사인데. 네. 부동산 회사 임대를 받아. 네. 임대를 10년 동안 매년 임대 수익률이 한 7% 정도 돼요. 그죠? 네. 근데 7%로 계속 내가 임대료 받고 있어. 근데 금리가 높았을 때는 이 7%가 어떤 느낌입니까? 별거 없지. 별거 없죠. 야, 이거 뭐 금리 넣어놓으면 거기가 많이 주면 별거 없지.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요. 매력적이지. 매력적이지. 그래서 일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나 임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금리가 인하되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다.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에서 임대사업 크게 하고 있는 놈들은 거기 주식이 뜨겠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 뭐 물가가 안정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어쨌든 금리는 떨어질 거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 야, 그게 중요하네. 아까 부채가 많은 회사. 이자가 적게 나갈 테니까. 무조건.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게 배당 소득을 많이 주는. 배당을 꾸준하게 줬다. 꾸준히 줬다. 근데 배당주를 그동안 관심 없이 봤다고요.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더 높아. 배당 수익률보다. 그러니까 왜 그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그게 경기 침체가 되든 뭐든. 임대 소득을 많이 꾸준하게 걷어들이는 어떤 기업들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논쟁이 붙는 거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거에서 교집합, 즉 변하지 않는. 그게 중요하네. 요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은 어떤 정보에 대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보다 개인이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개인이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지점만 딱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그걸 찾아 들어가는 게 현명하겠죠. 그렇죠. 제가 비견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K-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의 아주 중요한 멤버들이 그룹이 군대에 갔어. 주가가 빠졌어. BTS 뭐 예를 들면 군대 갔어. 근데 막 군대 가서 갑자기 스쿠터 타다가 쓰러졌어. 이번에 그랬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네. 걔는 제대해? 그렇죠. 몇 년 뒤에 복귀해? 아니 제대 무조건 하잖아. 그렇지. 아니 술 먹고 이런 사고는 좀 잊혀지기도 하고 이건 변하잖아.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제대는 무조건 해. 그렇지. 대한민국에서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지. 아니 예를 들어서 뭐야 그 일부 멤버가 나 말뚝박 걸려요. 이건 리스크지. 그건 리스크네. 그러네. 그런데 제대하는 거는 변하지 않죠. 그렇지. 예. 그러면 그래도 빨라졌어. 1년 6개월이야.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거를 내가 어떻게 봐야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멤버들 그 돌아오는 시점을 딱 보고 몇 개월 전부터는 조짐이 있겠네. 참고로 이제 내년 6월에 제대하는데. 방시혁 뭐 이런 게 뜨긴 떴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일 때문에 노이즈가 커. 주가가 막 빠졌어. 근데 나와서 제대하는 건 제대해서 또 앨범 내고 막 이러면 또. 아니 밤에 누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박시영 대표님. 네. 내일 해가 뜨는데 투자 한번 해보실래요? 이러면 투자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해가 뜰 거 아니에요. 그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건 투자해야지.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있다. 우리는 자꾸 변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다. 이게 진짜 중요하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난 2개 딱 꽂혔다. 아니 3개. 하나는 아까 수출 품목 주목해라. 거기에서 특히 최근에 식품 이쪽이 뜬다. 그리고 아까 이제 LNG 그 가스 얘기 좀 했어요. 그다음에 2번째 변하지 않는 거에 투자해라. 그러면서 조만간에 금리 인하 타이밍이 온다. 미국도 뭐 한다오니까 9월 달에 예측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뭐 따라가겠지. 그럼 금리 인하 시점에 어디를 주목해야 하는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종합해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들어가고 얘기가 이제는 풀리겠죠. 근데 너무 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급할 필요 없다. 당장 그래서 뭐 LNG 손 사야 돼? 이게 아니고 나는 이거를 한두 달 딱 이렇게 들으면 이 방송을 들으면 시야가 조금씩 트일 거야. 그리고 욕구가 생길 것 같아. 공부하고 싶은 알고 싶은 욕구가. 그래서 생각 깊이가 달라져.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 사람을 볼 때 관점이 달라져요. 그 왠지 이광수 대표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막 형성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네. 수업료 냈다고 수업료. 경제 만화가 역사 처음으로 슈퍼챗 들어온 것 같아. 잠깐만 원래 들어왔었나? 나 모르겠고. 엘라님이 이제 투자를 아시는 거죠. 이런 분들 잘 돼야 돼. 엘라님 같은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돼야 돼. 기운이 확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해나간다. 그리고 저는 많이 하면 뭐 대표님 좋으시겠지만 저는 숫자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가 같이 호흡하는 그런 앞으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모르는 것들을 투자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흥미롭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진짜 주식하고 담을 쌓은 지가 오래됐는데 진짜 고민이 되네. 한번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전략적 사고, 통합적 사고를 해서 이 회사 좋아지겠는데 샀어? 주가가 올라. 그러면요. 남이 이거 사러 해서 산 주식하고는요. 게임이 안 돼. 그런 성공 체험이 쌓이잖아요.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한 10년 전인가? 우간다 대선, 아프리카 우간다 대선에
컨설팅 참여할 의향을 한번 타진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약간 땡기기도 하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그러길래. 그건 안 되죠. 투자하면서 죽으면. 근데 박시원 대표 제가 또 매력적인 분야가 어디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저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 이제는 정치 컨설팅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락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판단하시고 저한테도 사적으로도 야, 저 사람 될 것 같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촉이 있으신 거예요. 투자에. 그렇죠. 결국에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 전략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 투자와 똑같아요. 네, 그게 전략이에요. 선택. 그렇기 때문에 박시영 대표는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선택하고 네, 네. 장단점을 파악하잖아요. 네. 그게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선거하고 투자는요 비슷해요. 되게 유사해요. 그렇지.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게임, 도박, 그러니까 게임, 도박, 스포츠, 선거 이런 거 투자도 그러네. 이게 유사한 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명확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 기간 내에 딱 나오는 거야. 네.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도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하고 저는 이 투자하고 유사하게 봐요. 주식 투자 이런 거. 그래서 선거에서도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주식 투자도 그거예요. 주식 투자도 뭐냐면 미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내가 예쁜 사람이 미인대에 우승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대중이. 대중하고 심사위원 다른 그렇지. 분들이 그렇지. 그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선거를 볼 수 있느냐. 아니 그 원래 선거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의 게임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매력적이냐. 그렇죠. 이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다투지만 결국 결론은 대중의 마음을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투자자의 마음을 누가 어떤 기업과 어떤 주식이 이끌 수 있느냐. 야, 이거 좋은데. 그런데 그 스토리를 읽어낼 수 있다. 미리. 그러면 이제 대박 치는 거지. 그렇죠. 이야. 역시 고현준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게 밀도가 있네, 대화에. 없이 가요. 보고 있나, 고현준. 없이 가요. 야, 좋네요. 아, 오늘 너무 진짜 뜻깊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드리기 전에 혹시 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댓글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잠깐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내에, 아니, 1분 내에 댓글 주시고요. 자, 8월 17일 날 저희가 토요일 날, 요즘에 전당대 경기도당 지난번 중계했고 대전시당, 그다음에 세종시당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서울시당 당원대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 서울시 당원들이 참여하는 대회인데요. 1시부터 남영희 위원장과 저하고 같이 중계를 하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일요일 날은 또 이제 당원대, 일요일 날 이제 파이널이거든요. 네. 당원대가 열립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질문이 특별히 없으면 마무리 발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밌게 한번 해볼까 해요. 좋네. 네, 그래서 저는 진보 채널에서 투자를 얘기하는 유일한 박시영 TV가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잘 돼서 그러니까 착하고 진보적인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고 여러분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꼭 말씀드린 게 투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 돈 없는데요. 저 좀 큰 아니요. 작은 돈으로 하시고 그렇죠. 투자는 뭐냐면 조금씩 쌓아가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투자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한 분 저분은 답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짱님이 주변에 많이 권해야 할 것 같다고 이 방송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2차 전지에 많은 부분 투자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는 아마 팁을 좀 주시죠. 요거는 그냥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심오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장 답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제가 국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 얘기는 그러면 단기에 뭐 크게 출렁거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 그 정도 그 얘기에 많이 조정을 받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예측으로는 크게 변동성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건가. 쉽게 말해서 물을 탈 건가. 아니면 팔 건가. 이건데요. 이런 관점에서는 좀 더 심오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단순하게 얘기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산업과 2차 전지의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한 시간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아, 그걸로 중요한 수출 분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얘기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단기에 뭐 크게 출렁일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대목을 설명할 시간이 한번 올 거다. 그럼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네,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이 많으시니까 저희 입장이고 어떻게 또 세상이 돌아가는가 또 국제 정세나 이런 차원에서 2차 전지의 모습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없고 그 고현주 평론가가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보고 있나 고현준 의문의 일패다 이 사람아. 다음에 또 고현주 평론가님과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